네,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이현 요즘은, 기자님. 요즘은 옛 어른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하루 사망자 소식과 감염자 발생 소식 때문인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옛말 있었었죠. 그런 말씀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인사가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인터뷰 했을 때 말씀 들었던 것 중에 핵심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볼까 해서 네,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저에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말할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또 불러와 주셔서 먼저 인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생업이 다 중단되고 또 경제, 또 전 세계 모든 그 통행, 쉽게 말하면 비행기, 항공길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끊어지고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거기다가 생명에 귀중한 생명을 또 잃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각자 저기 국가에서 말씀하신 위생규칙 꼭 지키도록 하면서 우리 고통을 꼭 이겨내도록 합시다. 예,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것은 큰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배우는 건 다 교육이죠. 그러나 이제 가장 요새 교육 문제 할 때는 제도권에 있는 교육, 특히 그것도 고등학교. 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냐면 소위 말해서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까지 영향이 내려옵니다.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로 그 무서운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까지 이어가게 되니까 이 교육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단 한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첫째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대학 입시가 너무나 정권에 따라서 또는 정말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표해의식해서 바꿔왔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라면 벌써 70년 가까운 세월에 40번이면 평균 2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엄청난 혼란 속에 정착이 안 되고 거기에 또 부응해서 교육 여러 가지 그 제도가 부수적인 것이 바뀌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혼란해 어떻게 어디에다 맞춰서 우리 애를 골라야 되느냐 거기에 진짜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첫째는 교육부가 어서 빨리 많은 국민들의 그 정말 청원을 좀 해서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정권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교육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큰 그 근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이 전부 다 바뀝니다. 교육과정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평등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이들의 그 타고난 그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예를 들면 크게 나눠서 수월교육, 영재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등, 소위 말해서 이제 학습, 이제 부진화 이렇게 어느 집단 간에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우리는 이상하게 그 하향적인 쪽으로 해서 장애인, 부진화 이쪽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타고나기를 참 수월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영제국을 할 때 전 세계를 진짜 시민지 교육을 할 때 몇 명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약 2,000명 가까운 사람이 그 엄청난 시민지
거의 전 세계의 거의 2분의 1 정도를 아마 영국이 아마 대영 제국, 지금도 영연방 아시죠? 네네. 2,000명이 인재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회에 진짜 필요한 그런 영재 교육을 너무 도외시한다면 국가 발전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수준이 비슷한 애끼리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가르치는 교사도 어디에다 어떻게 목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업이 수준, 질적으로도 또는 그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0점에서 100점까지 그 아이들을 같은 교실에다 모아놓고 가르친다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다 놨다 그러면 위에 상위권 아이들 20%, 하위권 아이들 20%, 40% 아이들은 결국은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교육에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 수월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울 게 없거든.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교육. 또 밑에 있는 애들은 학교에 들어오지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사교육. 사교육이 지난번 그 통계한 거 보니까 평균 한 아이당 32만 원이 넘는데요. 그럼 두 아이를 가지면 65만 원. 근데 진짜 30만 원밖에 안 될까요? 더 들죠. 이게 평균인데요. 이 사교육도 천차만별. 거기도 부유부 빈익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교육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저출산하고 또 연결되고 또 하나는 그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완전히 학습에서 뒤처져요. 왜? 교사들이 니네들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래서 안 가르쳐준답니다. 예, 저도 들은 거 그러면 사실은 공교육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과학고 이 특수고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왜 없앱니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이것도 행패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문제는 국민들 간의 위화감이 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국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는 만약 기회가 준다면 정말 방송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학력 과잉입니다. 이거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멸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다른 가지로 또 뻗어가는데요. 이 나라가 제일 잘 된 것이 이 학력이 아니라 학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학력은 학습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네. 근데 학벌은요, 소위 말해서 빠지. 예. 어디 대학을 나왔냐? 간판이요. 간판. 소위 말한 간판. 졸업장에 어디. 네. 이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새는 브라인드 인사라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걸 많이 감추고 인사 그 면접을 본다고 해서 참 바람직한 건데요. 하여튼 이게 문제입니다. 대학을 안 나오면 결혼도 못한다. 전 세계에서 80% 이상이 아마 대학을 나온 나라는 공식적으로 한 230여 개국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로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학습비,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대학 학벌, 소위 말해서 그 졸업장 따기 위해서 버리는 돈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빚쟁입니다. 네. 아니, 그 학자금 대출은 공짜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이자가 1% 몇 %도 공짜입니까? 결국은 갚아야 돼요, 원자가. 네. 그럼 이 아이들이 나와서 취직을 했어요. 50% 이상은 못합니다. 지금 실업자율이 50%예요. 젊은 아이들.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생불자. 소위 말한 뭡니까? 신용불량자, 되죠. 신불자. 예. 생활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 신용도 완전히 제대로 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되고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그 내용이 두 번째 질문에 좋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 내용이었는데 네, 그럼 같이 첫 번째 네.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포괄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게 제가 왜 이걸 두 번째로 했던 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초, 중, 고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자 출신이시니까 좀 더 나은 방향을 전제해서 뭐 어떤 그 발전된 뭔가를 좀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같이 섞어서 해주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라고 그러면 많이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공교육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교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근데 교사가 바뀌고 싶지 않아서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참모가 많습니다. 컴퓨터가 생겨서 저는 제가 교직에 근무할 때보다 훨씬 더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 준비라고 하거든요. 그 지도안 짜고 공부하고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 지금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걸 보면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오히려 잡무가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여주기 행정을 너무 많이 해요. 소위 말해서 뭐뭐에 대한 조사했을 때 아이들 뭐 달성 비율을 내라든가 뭐 조사 몇 명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와요. 거기다가 또 요구하는 데가 천태만상이에요.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장에서부터 지역교육장부터 국회에서부터 시에서부터 이러니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귀한 건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나게 재미있고 수준 높고 그런 교육 학습을 할 수 있는 연구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잠불 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지금 현재 질이 떨어졌다고 학부모들이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배울 게 없다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그 중간 중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렇다면 정교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하는 거는 있습니까? 그런 걸 좀 줄여가지고 교사분들의 어떤 그 교육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정교조가 처음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너무 국가가 다 해주기를 바래요. 언젠가 한번 한 정교조 가입한 담임선생님 교실 한번 들어가니까 먼지가 뽀얘 책상인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먼지가 뿌얘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청소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청소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사람을 월급 줘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을 따로 둬야 된다고 그랬대요. 저는 이것을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딱 들었을 때 뭘 느꼈냐면 사실 가정에서도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내 물건은 내 책상은 내 주머니인데 엄마들이 그저 너는 공부만 해라. 다 내가 해줄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우리 교실을 내 손으로 내가 정리하고 내가 예쁘게 꾸미고 내가 청결하게 해야 돼. 그렇죠. 아니 그것까지도 국가가 사람을 시켜 청소해야 됩니까? 저는 일본에 견학을 갔을 때 가장 가슴에 나왔던 건 뭐냐면 급식실을 갔더니 전부 학부모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직장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런 건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우리는 직장 나가면은 뭐 3만 원 8천 주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보내니까 뭐 현대판 노예라고 정교조 계통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은 모두 다 급식에 그 월급을 줍니다. 근데 거기다 노조까지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신문 한번 보셨죠? 아이들 먹는 것까지 장난을 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못하고 빵으로 때웠대는데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교사 출신으로서 절대로 학교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교육을 살려내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교사들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힘드시지만 아이들의 수준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정말 연구 많이 하셔서 가르치며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도 입장에서 엄마 학교 가서 다 공부하는 게 재밌어. 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다 알겠어. 더 이상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든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뒤떨어진 아이들은 나라에서 정말 방과 후에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는 방과 후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방과 학교는 정말 정규교과 말고 그거를 좀 바칠 수 있는 심화로 배울 수 있는 분야별 예술 분야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를 방과 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방과 학교는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보육. 엄마들이 그냥 학교에 어디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너 방과 후 학교에서 몇 시간 있다가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과 후 학교는 수준을 좀 높이는 겁니다. 그럼 거기 오는 강사님들의 대접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방과 후 학교에서 받는 것이 괜찮다 할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수준 높은 진짜 강사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 방과 후 학습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은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시는데 방과 후 학교에 보낼 돈은 사교육에 비하면 돈이 아니에요.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나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좀 학부모들하고 상의해서 수준 높은 방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하게 아이들이 그렇게 꼭 사교육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도 문제고요. 정신건강도 문제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 그저 잘 먹이고 먹이면 육체인데 요즘 아이들은 정신적인 건강이 너무너무 피폐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놀 수 있는 시간. 체육시간도 줄였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게 참 슬퍼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우리 애가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가. 학원으로 내보내서 학교에서도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학원에 가서 또 몇 시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은요? 네, 요거 제가 그 자료를 조금 받아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너무 좀 자료가 엉성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최근에 보니까 주변에 네. 편의점조차도 네. 임시 휴업을 걸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일하던 주 야로 일하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당연히 거거든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뭐냐면은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업주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이해하는 게 그 친구가 만약에 근무하다가 거기에 어떤 감염이 된 경우 또 피해 2차, 3차 피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그 통계청에서 나온 실업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걸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모든 시험률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하냐.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인데 또 참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통계청의 그 네, 자료가 네, 그러니까 누가 하냐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앞으로 세상에서는 정규직이 적어집니다. 선진 국가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7, 80%예요. 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을 하다가 돈이 모아지면 또 한 1년 있다가 또 재교육 자기가 또 좋아하는 공부해가지고 또 가고 그러는데 단 조건이 있죠. 그만큼 쉽게 취업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와 그렇죠.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고학력이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3D라고 그러죠. 그 공장 현장에서 위험성 있는 제조, 기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자 농사 안 칠 수 있습니까? 또 고기, 생선, 어업 없습니까? 산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옷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조.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가서 일하기 싫고 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진로 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농촌에 가면 일손이 없어가지고 지금 농사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외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베트남하고 필리핀 쪽에서 많이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뭐 같이 데리고 있어서 아마 1년에 몇 개월은 했다가 가고 그러나 봐요. 그런 임시직이 때는데 올해는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농사를 줄이겠다고까지 뭐 신문에 지상에서 나왔던데 우리 젊은이들 뭐합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제가 한 예로 얼마 전에 인천 남동공단 쪽으로 그 직장인들 좀 분포를 좀 보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거의 지금 공장에서 제조업 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 반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더라고요. 맞아요. 네, 외국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70% 실업고나 공고 출신들을 푸대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술 가진 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그걸 육성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다 인문계 일반 대학을 갑니까? 진짜 특수대학.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폴리텍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네. 거기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어려운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또 폴리텍 대학. 네, 폴리텍 네. 대학이 바로 그 기술대학. 네, 예, 예.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히 고1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이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지금 언젠가 아마 우리나라도 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해양대학인가? 네, 있어요. 거기 그 아이는 저기 대우조선에 갔는데 월급이 고졸인데 연봉이 5천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그랬더니 특수기술대학인데 또 거기는 또 웬만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럼 종류가 다르지만 그런 걸 많이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대접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수당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저 미국에 20년 전에 한번 미국에 갔다가 뭘 봤냐면 그 기름을 넣는 분들이 한 40, 50대, 뭐 50대 네. 그런 거, 또 젊은 애들도 그런 그때 당시에 저녁 때 밤에 네. 싹 옷 갈아입고 나오면서 네. 그 기술복 입다가 싹 바뀌어서 네. 막 그 독립 축제에 가서 막 춤을 추고 막 예. 그런 노래 정말 부러웠어요. 네. 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왜 그렇게 자부심을 안 줍니까? 거긴 대학 나오고 무슨 변호사하고 뭐 주유소에서 했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여자친구 만나는데. 네, 맞습니다. 나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기천이 없다? 아니 직업에 기천이 없다면서 왜 기천이 없어요? 사고가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애가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신문을 한번 봤어. 네. 오늘 보는 뭐 더의 해빙이라는 책을 쓴 여자분이 미국서부터 책을 냈더라고. 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왜 뭐 그 사람의 미래를 봐준다는 그 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미국서 책을 냈더니 21개국에서 내가지고 지금 엄청나대. 그래서 반대로 미국서 책을 먼저 내고 한국에 와서 책을 낸대요. 그랬더니 강남에 숙명여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상담을 해줬대요. 네. 그 소위 말해서 뭐 이제 사업을 하면 잘 되냐 못 되냐 우리가 네, 소위 네. 말하는 그 네, 상담. 네,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젊은 여성분인데 참 옳은 말을 했더라고. 자기의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옛날 같으면요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 유튜브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마 무속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연예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새는 뭐 무속인 연예인 신드롬이라고 그러더구만. 아우 제가 봐도 진짜 영화배우 정말 뭐 저리 가랄 정도로 멋지게 예쁜 뭐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던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뭐에 소질이 있다 그러면 글로 내보내세요. 근데 가정에서는 내보낸다고 해도 저는 사회에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가정보다 사회에서의 그 벽이 아직까지 허물어지지 않았다라고 아니요, 생각이 이제 되거든요.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척 우리에게는 불행하고 저가지만 아마 이 전염병이 이제 빨리 좀 사라지긴 했지만 분명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변혁이 옵니다. 왜 번역이 오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그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부모님부터 격려해주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장려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래야 기술이 부대접받는 사회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기술이 다시 한번 기술이 제대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네. 정말 기술 한 가지만 가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학력 과잉을 막아내는 길도 되고 네.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정말 고맙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중소기업 못한다고 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월급이 좀 작아서 원가 계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도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 한국은 너무 물가가 비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싼가 봤더니 첫째는 부동산이 비싸서 그래요. 네, 맞아요. 첫째 월세, 공장 터. 저는 언젠가는 죄송합니다. 토지를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요새 뭐 건물주가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고 그랬나?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분명히 앞으로는 건물주가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 겁니다. 왜? 적정 가격으로 돼야만이 우리가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너무 서울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 월급 때문에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 않는데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마음에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멀더라도 그걸로 시작해서 셀트리올이라고 요번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진단 키트 만든 회사인데 2002년에 5천만 원 갖고 시작해서 18년 만에 22조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2002년에 5천만 원이면요 사실 그렇게 큰 돈 돈은 아니죠? 아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때 2002년도에 수십억을 날렸거든요 우리 남편께서. 근데 그분은 5천만 원을 가지고 18년 후에 22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 아마 정말 일자리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경험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21세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많게는 10개, 20개까지도 바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가려면 재교육이 일어나고 평생교육이 이제 보편화가 될 텐데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는 그런 식으로 국가가 행정을 펼치고 그런다면 많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 끝으로 제가 요즘 최근에 뭐 소식을 좀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뭐 들리는 소문이지만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21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국민의당에 신청서 제출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 제출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근데 저거는 안 됐으니까. 근데 혹시 그래도 만약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신다면 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우 정말 뭐 먼저 공천만 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아, 당에서 그렇죠. 정말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거나 또는 심의위원들께서 저 김경자 국회에 들어가서 좀 일 좀 하라고 만약 그래 주셔가지고 당선이 돼서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아무래도 제가 교육 전문가니까 네네. 교육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이에요. 네. 법률, 네네. 법률적으로 이렇게 기관이기 때문에 제정할 수 있는 법률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은 막는 법안이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법안을 작성을 할 때 허용 쪽으로 가는 법안을 한번 만드는 데 앞장서 보고 싶은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규제 위주에 대한 법안보다는 허용하는 법안 쪽으로. 예를 들면 학원을 낸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렇죠, 이런 법. 그렇죠. 예, 예. 이건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것은 해도 좋다라는 그렇게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법안을 내고 싶은 게 첫 번째예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시네요. 아주 예. 우리나라는 요번에 타다도 나왔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사실 창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창업을 하려면 받쳐주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규제보다는 허용적인 면으로 된다면 아마 날개를 달 아마 우리 젊은이들 많이 컸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득권 하는데 정말 기득권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법안 좀 한번 만들고 싶어요. 너무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많은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놔줬으면 하는 게 좀 많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저는 잘 모르긴 해요. 예. 뭐 신문에서 대충 봤지만 국회의원들은 뭐 특혜가 무슨 뭐 100몇 가지다 그러는데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만약 제가 들어가서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제가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국민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이 점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싶은 그건 게 지켜드려야죠. 갑질한다 그러는데 그런 방면 쪽으로 보지 마시고 권력과 권위는 틀려요. 네, 그렇죠.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또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권위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비행청소년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엄마는 엄마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그 맡아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을 동안만은 그분에게 적어도 그 권위에 맞는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천만 명 중에서 300명입니다. 그 국회의원의 권위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신 분께서 그 자리를 소위 말해서 자기가 무슨 우월해서 국민보다 우월해서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권력으로 행사를 한다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회의원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죠. 나라 일을 잘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라 일은 어떤 거예요? 행정은 행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행정을 하는데 좀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국회가 발목 잡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나 고 봤더니 정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국민의당이지만 정당이라는 거 있는데 그럼 정당이 국가를 대신하냐? 아니요. 국가를 위해 먼저 있는 거지 정당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바로 그게 문제예요. 국회의원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먼저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음번 공천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망하게 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정책을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 주면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 네. 근데 이게 바로 제대로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한 정권이에요? 왜 국민이 정권을 주셨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여서 네.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준 거지 네. 그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라. 예. 망각한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힘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다수결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 몫이야. 제가 만약에 구인이 되어서 우리가 소수당이라도 많은 의원님들과 친분을 사귀고 설득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성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진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큰 봉사입니다. 네, 김영재 의원님 같은 경우처럼 말씀처럼만 된다면 솔직히 진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번 이왕 이렇게 뭐 신청도 하셨다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의원님 같은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족한 네. 거 많습니다. 네. 정말 잘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뭐 끝으로 끝인사만 네. 해주시겠습니까? 저보고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왜 정치를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는 정치를 하시려고 하니까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다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면 어떠한 세상을 보는지 우리는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을 보시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내 발로 딛고 있는 우리 지금 현실도 보고 있고 전 세계 230개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네. 그렇게 나라 조상들이 좋은 자원을 줬는데 지도자나 잘못 만나가지고 국민의 10%가 외국으로 탈출하고 지금 길거리에 돈 보셨죠? 네. 빵 하나 사려고 짐을 지고 여러분, 지도는 정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김경자는 바로 이 중요한 정치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 많죠?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가 얼마나 그 정치라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정치는 큰 봉사입니다. 네, 그게 참 감명 있게 들리는 게 그거더라고요. 정치는 봉사다. 네, 정말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길인데. 그 중에서도 큰 봉사.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 그 표로 항상 걸려 있는 거 보면은 네. 항상 진짜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비교가 되는데 진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너무 삶이 피폐해지고 힘드시죠. 또 더구나 지금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셔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 속이 많게 되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위로 알고 계시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 위생수칙 꼭 지켜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그런 모임은 되도록이면 조금 자제하셔서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주고, 사실 정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손바닥 2개 있죠? 정치라는 정치인과 우리 국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정치인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